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양원모 차장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간단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지금 시간 한 40분인데요. 제가 딱 20분만 여러분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전북 설명회 때 재미도 없는데 너무 길게 한다고 좀 짧게 끝내달라고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농업에너지용 효율화 사업인데요. 지금 이 효율화 사업 내용 중에는 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시설. 신재생 쪽은 뭐 지열이라든지 폐열이라든지 뭐 공기열 이런 히트 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있고, 에너지 절감 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하시는 뭐 낙엽 보온이라든지 커튼, 순환식 수마 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저희 공사에서 직접 이제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중심으로 지열이나 공기열 이런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일단은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그 개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열,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히트 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스템의 그 핵심적인 기자재가 이제 히트 펌프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히트 펌프라는 게 뭔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2010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작년까지 뭐 저희가 뭐 얼마를 투입을 해서 얼마큼 보급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린 다음에, 이 사업하고 좀 별개로 추가로 농업인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이렇습니다. 일단 사업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운데 거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된 목적은 농업인들 분한테 이런 에너지 절감 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존에 뭐 전기나 기름 보일러를 대부분 많이 쓰고들 계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난방비를 좀 줄여주고자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공기열, 폐열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난방 시설을 보급해 드리니까, 양쪽에는 이제 그거에 따른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급을 해 드리다 보니까 농업인들 분이 이제 기존에 쓰던 것보다 난방비가 줄어들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온도만큼 그 온실의 그거를 분위기를 유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그 생산량도 증대가 되고, 그다음에 작물들의 품질도 향상이 되고 해서 농업인 소득의 향상을 해준다라는 그 효과를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기존의 화석연료를 탈피해서 친환경을 지향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런 시설들을 보급을 해드리다 보니까 에너지 전략과 그다음에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요즘 그 우리 정부 차원의 그 친환경 에너지 보급의 그 트렌드에 이렇게 좀 부응을 한다는 그런 목적까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히 볼게요. 원래 지열이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농업 쪽에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농진청에서 2008년, 2009년에 이제 시설원의 하우스에 지열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자 이랬을 때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범 사업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식경제부, 지금 뭐 지식경제부가 뭘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제 건의를 하게 되죠. 신규 사업을 추진해 보자 건의를 해서, 그때 추경으로 이제 시범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고 2008년, 2009년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을 하고, 이제 농업 분야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수산식품부죠.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농식품부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농업용 뭐 에너지용 합리화 방안 뭐 이런 거를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지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었어요. 지열을 가지고 이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공사에서 이 사업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2011년에 농업뿐만 아니고 이제 양식장, 수산 쪽도 같은 사업을 보급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양식장까지 이제 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육상 양식장에 히트 펌프를 이용한 시스템을 보급을 시작을 했고, 이제 2013년에 이제 농식품부하고 해수부가 이렇게 정책 사업이 분리가 되면서 2014년부터는 이제 해수부 사업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농업 에너지 이용해서 어짜가 빠지고, 지금 현재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이렇습니다. 일단 농식품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 시도 시군을 거쳐 농업인들한테 사업 신청을 받고요.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의 사업자 선정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시군에 이제 저희 군인들이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계약을 좀 대행해 주십시오. 계약 대행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이제 시군 자치구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위스탁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설계, 시공, 나중에 이제 준공 이후에 하자 관리라 그러는데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완세트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진 절차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원 내용을 잠깐 볼게요. 지원 내용 보면 이제 어차피 이제 사업 시행 지침에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 히트 펌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열, 공기열, 폐열,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뭐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이제 농가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에 그 ICT 컨설팅 하는 것처럼 에너지 온실에 대한 뭐 에너지 진단을 하고 어디를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도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이나 뭐 버섯 재배사 이런 농가, 그다음에 뭐 닭, 오리 이런 축산 농가, 그다음에 이제 돼지까지 이렇게 지금 농업 부분에서도 사업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또 보면은 지금 이제 각각의 사업별로 국고 지방비 자부담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은 거의 뭐 융자 포함 9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국고 지원 비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70%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에너지 진단은 올해까지는 국고 100%로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당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아마 내년부터는 뭐 자부담이 이제 들어간다고 주무관님께서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매칭을 이게 매칭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한 115억 정도 에너지 진단 포함해서 저희 공사에서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계략 사업비가 이제 헥타당 뭐 16억, 14억, 6억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요거를 좀 표시를 해드린 이유는 농가분들이 자기가 나 몇 평인데 지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업비가 얼마고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뭐 간단하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헥타 이제 10,000제곱미터당 저 사업비니까 그분 농가분들의 그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대충 때리시면 거의 사업비는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그 냉난방 시스템에 주로 들어가는 이제 히트펌프 사용 기준인데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거의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농업뿐만 아니고 뭐 산업계 그다음에 가정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KS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S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받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능 이상 나오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기열 히트펌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뭐 뒤에도 나오긴 할 건데 1등급, 뭐 2등급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1등급 제품만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또 하나 이제 뭐 공기대 물이라고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데서는 잘 안 써요. 농업용 농업 분야에서만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농업용 저 냉난방기 검정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해서 좀 보급을 하고 있고, 둘 다 이제 아시겠지만 다른 기자재도 마찬가지지만 사후관리 보증해서 이제 농기계 협동조합에 한 3년 동안 무상 AS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히트펌프에 붙는 라벨들인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지열 히트펌프 라벨이에요. 지열 히트펌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KS라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KS 따라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게 공기대 물 방식의 공기열 히트펌프 라벨입니다. 그래서 물을 묻혀놓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공기대 물이라는 걸 제가 표현을 하려고 묻혀놨다고 저번 전북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오늘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 등급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우리 에어컨 같은데 냉장고 같은데 저런 거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규정에 따라서 이게 그 등급을 이렇게 나누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1등급 제품만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제 농기계 공업 협동조합의 사후관리 보증은 이제 저희가 히트펌프를 이제 사다가 뭐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긴 하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뭐 AS를 해줄 상황이 없다, 해줄 상황이 안 된다든지 할 때 그 보험 개념으로 이렇게 농기계 공업 협동조합에서 3년간 무상 그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3년이 끝나면 이제 농가분께서 이제 유료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인데요. 온실에 이제 지열이 설치된 데 가보면 이제 기계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삼성 뭐 네모나게 빡 써져 있는 것들이 히트 펌프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배관이에요. 배관이 왜 이렇게 많냐면 히트 펌프가 열을 이렇게 전달시켜 주는 기계거든요. 땅 속에 있는 열을 온실로 이렇게 보내주는 기계인데 그 열 전달 매체가 물이에요. 그 물이 계속 순환을 하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열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열이 이제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열을 지구가 갖고 있는 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m까지는 연중 여름이든 겨울이든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유지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200m까지 저희가 150m에서 200m까지 땅을 파거든요. 거기에 대해 열교환기를 묻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시스템을 간단히 보면 여기 모식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게 난방이고 아래 게 냉방인데요. 뭐가 다른지 모르시겠죠? 그냥 온수 탱크라는데 색깔만 다르잖아요. 그리고 화살표만 다르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난방이 되느냐 냉방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빨간색 네모가 이제 히트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오른쪽이 이제 땅속 지중해 있는 열을 가져오기 위한 지중 열교환기입니다. 지중 열교환기에서 예를 들면 지중 이제 보통 아까 15도 정도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이 저기 이제 물이 돌아다니는데 15도짜리가 히트 펌프로 와요. 그러면 히트 펌프 안에는 그 뭐 냉매 사이클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냉매가 들어있는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서 15도보다 굉장히 낮은 온도로 이렇게 팽창을 해줘서 냉매가 마이너스짜리하고 15도짜리가 만나서 이게 열이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반대쪽으로 탱크 쪽에는 내가 15도짜리가 오면 그 냉매가 또 이제 이렇게 돌아서 압축이 되면 거의 50도, 60도까지 이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쪽에 열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땅 속이나 공기에 있는 열을 이렇게 전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수를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온수를 가지고 튜브레이라든지 FCU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려가지고 온실을 난방하고, 반대로 온실에 있는 열을 뺏어서 저기다 버리면 냉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입니다. 뜯어보기 전에는 저렇게 이제 네모 박스처럼 저렇게 생겼는데요. 압축기, 뭐 응축기, 그다음에 증발기, 사방밸브, 이 네 개가 지금 메인 부품인데, 응축기라고 돼 있는 데서는 열을 주고 증발기라고 돼 있는 데서는 땅 속에 있는 열을 뺏는 기능을 하고요. 압축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매를 압축해서 온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팽창 밸브는 냉매를 팽창을 시켜서 저쪽 온도보다 더 떨어뜨려서 열을 뺏어올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 냉장고 에어컨 뜯어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는요. 궁금하시면 한번 뜯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열 시스템은 그렇고, 이제 지열 시스템 중에 또 세분화가 되는 게 이제 그 땅의 지중 열교환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밀폐형, 수평 밀폐형, 뭐 우물 관정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직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밀폐형은 아까 말씀드린 데 200m 정도 땅을 파서 열교환기를 묻고요. 수평형은 그냥 깊게까지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5m 그 안짝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열교환기를 까는 방식이고, 수직 개방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열교환기를 묻질 않습니다. 파이프를 묻질 않고 거기에 지하수를 파요. 지하수를 파서 그 나오는 물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히트 펌프로 이렇게 보내서 열교환을 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직접식이고 나머지 것들은 땅에 있는 열을 간접식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간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이쪽 수직 개방형 쪽이 제일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밀폐형, 그 다음에 수평형, 이 순서대로 효율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농업 쪽에서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는 형식은 맨 앞에 있는 수직 밀폐형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거나 제일 안 좋거나 에라 모르겠다면 중간인 거죠. 그래서 중간짜리가 제일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아까 이제 지열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시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먼저 지중해 땅속에 열교환기를 박으려면 천공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가닥 물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두 가닥짜리 열교환기를 삽입하고, 저 천공을 하면 이런 구멍이 있고 열교환기가 들어가면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메워서 열 전달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하고, 그다음에 트렌치 배관이라고 있는데 이 트렌치 배관이 뭐냐면은 천공을 하고 열교환기를 삽입하면 그 공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1헥타짜리를 만드는데 저희가 150m 공을 100개를 파야 돼요. 그리고 그 100개마다 두 가닥짜리 파이프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모아 가지고 히트 펌프라고 돼 있는 기계실까지 끌고 가는 게 이제 트렌치 배관입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를 설치하고 히트 펌프 안에서 이제 추결 쪽까지 이제 물 탱크까지 가는 뭐 배관을 설치하고 순환 펌프를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추결 탱크에서 따뜻한 물을 갖다 쓸 수 있게끔 공조기라든지 저 앞에 이제 팬코일 유니트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온실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열 시스템 시공 절차고요. 이제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수직 밀폐형이냐 뭐 그 형식에 따라서 구분한 건데 다른 거는 다 똑같고요. 수직 밀폐형은 그냥 밑으로 수직으로 판다는 부분. 그다음에 수직 개방형은 열교환기를 묻지 않고 그냥 지하수를 바로 쓴다는 부분이고요. 수평 밀폐형은 이런 식으로 땅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까는 거예요. 우리 보일러 배관처럼. 그렇게 해서 열교환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교환기 쪽이 끝나면 기계실 만들고 또 이제 기계실 내부에 배관하고 배관이 열 전달 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을 최대한 많이 줄여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온을 해줍니다. 저 파란색, 빨간색이 다 보온재예요. 그리고 색깔로 구분하는 거는 이 배관의 역할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쪽 뭐 땅속으로 들어가는 배관이냐, 온실로 가는 배관이냐 해서 색깔로 좀 구분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배관이 끝나면 물탱크 그다음에 온실로 들어가서 뭐 튜브레일, FCU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까지 이렇게 냉난방 시스템의 구성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매서운 한파와 면세유값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최고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농가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땅속의 지열을 이용하면 난방비를 최고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뒤에는 인터뷰 내용인데 농가분들 설치한 농가분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기존에 내가 기름 보일러 뗐던 것보다 뭐 50%, 60% 난방비가 절감되더라. 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열 부분인데 공기열은 말 그대로 열원이 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열은 땅속에 있는 열이고요. 공기열은 대기 중에 있는 열을 가져오거나 내가 대기 중에 열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기열 부분은 이제 뭐 공기 대 공기 방식이 있고 공기 대 물 방식이 있고 하는데 이제 똑같은 거는 우리 에어컨처럼 밖에다 실외기를 둬요. 여기가 이제 열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을 가져다가 온실 내부에 그냥 바람, 우리 에어컨 여기 있는 에어컨처럼 바람이 나가면 그거 그냥 공기 대 공기 방식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지열 히트펌프처럼 온수를 만들어주면 공기를 가지고 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공기 대 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나 뭐 장단점 이런 거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열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폐열 사업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화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화력 발전소에서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전기를 만들고 나오는 증기를 바닷물 가지고 식혀주거든요. 복수기라고 하는데 그 식혀주면서 바닷물이 에너지를 가지고 올 거잖아요. 내가 식혀주고 에너지를 얻어갖고 나오는 그거를 여론으로 쓰는 게 폐열 히트펌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열처럼 뭐 한 15도에서 20도 항상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을 뺏어다 쓰는데 이제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부존 열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다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게 이제 그 주변에 뭐 대규모 온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단지가 있거나 수요처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발전소 주변에 온실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뭐 제주도하고 태안, 곡성 이렇게 갖고 4군데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느냐 보시면은 저희가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까지 저기 이제 개가 조금 못한데 291개 농가에다가 한 2,700억을 투입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초반에 튀다가 떨어지잖아요. 저 튀는 시점이 국제유가가 한 100 배럴당 한 100달러 이상 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유류 대비 내가 기름을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일단 사업에 많이 들어오셨었고 지금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한 배럴당 한 40달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한 8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또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또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은 이제 그 온실 따뜻한데 남쪽 지방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전남, 전북, 경남, 충남 위주로 이렇게 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별로 보면 이제 지열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열, 폐열 이렇게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저희가 19년부터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온실 기존에 이제 농업 에너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기계를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만한 책자로 보고서를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써오셔서 에너지 효율이 나쁘셨어요. 왜냐면은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온실에서 어디에서 열이 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농업에너지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야심차게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해가는 과정이고, 근데 사실 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해드리면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이제 농가분들도 여쭤보면 하고는 싶은데 뭐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다 거짓말 같고요. 다 돈이 많으신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효에너지 공동보급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9년부터 이것도 시행을 했는데 농식품부하고 한전하고 저희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했죠.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농가한테 자부담의 일부를 최대 뭐 한 7천만 원까지 일단 먼저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럼 한전이 뭘 가져가느냐? 지열 사업, 공기열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 외부 사업에서 제가 뭐 KOC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탄소 배출권을 한전이 가져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면 뭐 톤당 2만 원, 3만 원이 이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을 따져줘 가지고 내가 이제 한전에서 지원해준 7천만 원이 다 커버가 될 때까지 하는데 맥시멈 이제 10년까지만 회수를 하고 그래도 회수가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게끔 돼 있어요. 농가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 손해 볼 수 있는 장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받고 다 못해도 10년만 버티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 전에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끝내고 추가로 되는 거는 한전이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게끔 그렇게 지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저탄소 에너지 뭐 공동 이용 시설 지원 사업도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저탄소 용역도 좀 거기 농촌경제연구원하고 하고 있고 해서 농식품부와 같이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하고 이런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팜 사업부의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찾았던 자료 중에 가장 이제 적절하게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을 하나 찾아서 여기에 실었습니다. 온실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으로 환경 제어를 해서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농장이라는 것이 스마트팜인데요. 여기 보시는 각종 센서들로부터 취득된 정보를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분석을 한 다음에 온실의 작물들이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자동화된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농업 생산량이 약 40% 증가되고 그리고 노동력은 약 20% 절감되고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피해가 약 50% 절감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농업 방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계가 처하고 있는 그 인구 감소에 의한 그런 성장 정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농업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이 여러 종류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수출에 주력하고자 하는 농민들과 동시에 수출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수출에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이 수출 전문 스마트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 30, 20입니다. 그래서 철골 유리온실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준 단가로 아까 말씀드린 참고 단가입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단가는 아니라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단가가 1헥타 3,000평 기준에 약 30억 정도 되겠는데요. 30억짜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국비 6억, 지방비 9억, 융자 9억 그리고 자부담 6억 정도로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온실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2년 그러니까 올해 신규 선정되었던 그 22년 사업자의 경우부터 의무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양액 재활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액 재활용 시설은 앞으로 신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좀 설치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변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아니면은 양액을 그냥 배출함으로써 생기는 하천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팜에서는 반드시 양액 재활용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제의 대상은 농가에서 지자체를 찾아와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포함되게 되면 저희가 그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이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까 신청하셨던 예산에서 감액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신청서상에 이제 기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부지 정리, 이제 부지 토지 구입은 뭐 당연히 이제 농가에서 하시는 건데 부지 정지라든지 뭐 파일 공사라든지 그런 뭐 성토 작업 이런 것도 이 사업으로 가능하신지를 또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농기계 부분을 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농기계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얘가 움직여서 딴 데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 사업장 안에만 있는 애인지 아니면 뭐 바퀴가 달려서 딴 데 간다든지 나가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숙소 이런 것들을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 사업에서 이런 숙소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해드릴 자가로 설계하시는 분들의 설계 비용 이것도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이제 공모가 나가면 사업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는데 그 전 과정에서 저희 농어촌공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현장 조사도 나가서 어떤 적정성을 판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진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준공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위탁 계약 체결 후에 사업을 일괄 위탁해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일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이런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농업 경영체가 되겠고요. 신청 유형은 애초에는 뭐 한 가지로 위탁 설계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설계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위탁 설계, 자가 설계. 위탁 설계는 저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해드리는 거고요. 자가 설계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 오신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사 시공 단계부터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금 더 많은 농업인들을 여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0.4헥타, 약 1000평부터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최대 2헥타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이고 1헥타 이상의 온실을 하셨던 분이 하시고자 한다면 5헥타까지 되는 걸로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5헥타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거기까지 되는 걸로 최근 공모에는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를 직접 소유하시거나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가져오셨을 때 지자체에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본인의 땅이 맞는지 아니면 진짜로 빌리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한 필지가 뭐 소유권 분쟁에 섞여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중간에 뭐 그런 것이 나중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 가지고 뭐 사업 신청을 취소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규모를 줄여서 남의 땅을 빼고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전에 그건 쉽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본인이 자부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증빙을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융자 부분도 많은 농업인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되면은 나는 융자를 그냥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돈만 국고에서 나간다 뿐이지 본인의 융자 능력에 따라서 융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농업인에게 주지시키셔야 됩니다. 본인의 신용이나 담보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율은 아까 전에 사무관님께서 많이 설명하셨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이제 지자체와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합동 점검을 약 분기별로 1회 실시하게끔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 위탁 설계형 사업자인 경우에 6개월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위탁도 안 하셨다 그러면은 사업자 선정이 취소가 될 수 있고 자가 설계형 같은 경우에는 선정 이후 6개월 내에 착수를 안 하시면 이 착수의 의미는 설계업자를 선정했냐 안 했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되겠습니다. 그걸 안 하시면은 사업자 선정 취소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설계를 하시더라도
뭐 아무한테나 설계 뭐 내가 아는 온실 뭐 업체에 맡겨서 뭐 이러는 건 안 되십니다. 안 되고 자가 설계는 여기에 설명된 유자격자, 건축사, 기술사, 엔지니어링 사무소 등을 통해서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출 뭐 이 부분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 수출 의무 부위를 미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가 가능하게 하다는 것을 농업인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올해에 22년 사업자를 선정했던 플로우 차트인데 이 일정은 거의 해마다 루틴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자도 이 일정과 거의 유사하게 사업 신청을 받고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설계와 자가 설계형으로 나누었는데요. 위탁 설계형은 저희가 사업자 선정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저희 공사에서 설계를 착수를 해서 그 다음에 시공을 착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가 설계형은 아까 먼저 질문 주셨는데 선정 첫 해에는 농가에서 본인의 책임하에 설계를 합니다. 하고 그해 11월 30일까지 저희 공사 해당 지사를 통해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사업자시라면은 지금 11월 벌써 중순이니까 올해 이번 달 안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뭐 남은 한 달 동안 이 설계가 국가계약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기타 제반 여건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검토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비로소 저희 공사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해부터는 공사 착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지방비 확보를 해주시고 지방비와 자부담 융자 조건이 이제 완비가 되면 저희 공사랑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 계획 변경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계획 변경이 뭐 반드시 수반되는 게 다반사인데요. 이 앞에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사업비, 재배 품목, 시설 면적 이 중요 사항을 변경하게 될 때는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되고 저희 공사에서도 변경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원예 계획과 승인을 받은 이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저희 공사에서는 그 해당 사업을 위한 사업 조직을 구성을 해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고요. 사업비 집행은 각종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행정적인 내용은 좀 알려드렸고요. 그 사업 신청서 상에 보면은 많으신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사업 신청서에 온실의 유형을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철골 유리, 철골 비닐, 철골 경질판, 파이프 비닐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 온실은 뭐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철골로 된 골조 위에 유리로 된 피복을 얹은 게 철골 유리가 되겠습니다. 그 철골 비닐은 경량 철골로 된 골조 위에 비닐로 지붕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질판 온실이라고 있습니다. 경질판은 플라스틱인데요. 보통 우리가 하는 뭐 폴리카보네이트, 우리 뭐 자전거 지붕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폴리카보네이트나 PC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아크릴 재질의 PMMA 재질을 주로 많이 쓰시는데 주로 그거나 아니면 우리 음료수병에 쓰는 PT 이런 플라스틱의 딱딱한 판을 쓰는 온실을 경질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붕과 벽체에 쓰게 되는 온실을 철골 경질판 온실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파이프 비닐 온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그런 비닐 하우스가 되겠는데요. 요즘은 이게 좀 하이브리드화가 많이 됐어요. 지붕은 유리로 했는데 벽체는 뭐 이렇게 경질판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지붕은 비닐로 했는데 벽체는 또 뭐 유리로 하신다든지 뭔가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변형되고 있는데 그럴 때 판단의 주요점은 이제 지붕을 뭘로 했냐로 저희는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붕이 이제 유리면은 유리 온실, 지붕이 경질판이면 경질판 온실, 지붕이 비닐이면 비닐 온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공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기초 공사를 하게 되겠고요. 기초 공사는 이렇게 이쪽에 보시는 걸 줄기초라고 합니다. 요거는 주로 외곽 테두리에 많이 합니다. 이게 바깥하고 완벽하게 차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줄기초를 많이 하게 되고 가운데는 이런 독립기초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내부에서도 구획을 나눠서 환경을 제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구획에도 이런 줄기초가 들어가는 게 어떤 기밀성을 확보하는 데 좀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공사 위에 경량철골의 골조 공사를 하시게 되고요. 지붕의 이제 천창은 주로 알루미늄 재질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알루미늄 공사가 되겠고 여기에 거터,
지붕 사이에 물이 흐르는 부분을 커터라고 합니다. 이게 물도 흐르지만 온실에서는 그 대들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류에 따른 피복 공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창 개폐할 수 있는 모터라든지 그런 구동 장치 그리고 뭐 출입문 등의 개폐 공사를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주로 이제 천장 스크린하고 벽체 스크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벽체는 보통 차광 스크린을 많이 하시고요. 천장은 보온 차광 이중으로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설비 공사들을 쭉 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액 재활용 시설입니다. 이거는 어떤 뭐 배지 종류에 따라서 필터형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살균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농업인의 어떤 경영 구성 여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 양액 재활용 시설을 반드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행인 거터, 뭐 외부 기상대, 그다음에 바람 일으켜주는 유동팬, 그다음에 식물의 호흡을 도와주는 CO2 공급기, 그리고 일조량이 작을 때 보강등, 그리고 기타 전기 시설 및 제어 시설, 이런 것들 이 공사 순서대로 거의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 과정들을 거쳐서 스마트팜 온실이 이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에 많은 농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